반갑습니다. 김창흠 인사드립니다. 저번 달에 이어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제 책에 대해서 좀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스사이트와 분노의 힘, 분노의 힘이라는 것은 뭐 화를 내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강한 도전을 이끌어내는 힘이 뭔가, 그래서 도전의 힘이라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4, 5년 동안 그 인문학적인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하나 느끼는 거, 그리고 인문학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키케로라는 정치 철학자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문학 공부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또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활용할 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어떤 인문학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우리가 사실 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하나의 그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시간이 걸렸지만 쭉 읽으면서 하나 굉장히 저한테 크게 느낀 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야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사악한 죽음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터 제우스와 제우스의 멀리서는 아드님 아킬레우스죠. 염원이었던가. 그분들께서는 전에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셨건만 그러나 이제 운명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하지만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는 않다. 후세의 사람들도 알아서 들어서 알게 될 큰일을 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헥토르의 트로이 왕 헥토르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킬레우스와 일절을 벌이면서 이제 정말 결전을 다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뭐죠? 후세 사람들이 들어서 알게 될 큰일을 하고 죽으리라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라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뭔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남겨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그렇게 거부에다가 많은 어떤 그런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 현자 솔론이 와가지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뭐냐고 크로이소스가 물어보자 이제 솔론 이런 대답을 하죠. 아테나에 온 손님이여 나를 그런 평범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기다니 그대는 내 행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요. 그러자 그리스 현자 솔론이 대답했다. 크로이소스 전하께서는 저에게 인간사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저는 신께서 매우 시기심이 많으시고 변덕스러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사옵니다. 큰 부자라도 운이 좋아 제가 가진 부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즐기지 못한다면 그날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을 훌륭하게 마감한다면 그런 사람의 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곧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사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셔서 전하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경우가 너무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요. 이런 어떤
솔론이 크로이소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크로이소스가 좀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에게 이제 바빌론이 정복당하죠. 그러면서 크로이소스가 그 화형 때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솔론, 솔론, 솔론 세 번을 외쳤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말 내가 평생 그렇게 거부에다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할지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떠한 이런 어쩌면은 하늘 보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또 뭐 많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는 삶이 되겠지만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평생을 유지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사이트라는 책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펠로폰네 전쟁사 이 연설문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실은 인간에게 카드를 주었지만 그 카드로 게임하는 것은 인간이다. 투키데스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회는 신이 우리에게 주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고 또 그런 어떠한 후손에게 뭔가를 남겨놓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의지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간추령을 보면은 누가 자유를 뺏겼다면 그것은 자유를 빼앗는 자보다도 그렇지 못하게 막을 힘이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한 자의 탓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나 그런 어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만 그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는 가만히 있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체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되고 평화란 옳은 일을 하기에 힘을 사용하되 불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보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누구나 평화로운 어떤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권리라 또는 나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국을 확장한 이유는 우선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 끝으로 우리의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국가나 제국을 추구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며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돼야 한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은 되새겨봐야 될 어떤 그런 명연설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또 평화롭게 또는 내 삶의 주체로 살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국화를 추진한 역사적인 어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아마 이런 논리적인 바탕으로 제국화를 추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 부는 행동을 위한 수단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난을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난을 면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세요? 우리가 가난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난을 탈출하고자 하는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2500년 전에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연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죽음조차 불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살아있을 경우 운명이 역전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죠? 때로는 그런 어떤 강한 도전을 할 때만이 지킬 수 있고 또 그 도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되고 절속과 분노는 현명한 결정과 가장 상반되는 두 가지 장애물입니다. 분노에는 어리석음이 수반되기 쉽고 절속에는 무지와 경솔한 판단이 수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시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때로는 절속과 분노에 결정할 경우가 참 많이 생기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많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결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되고
행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행운을 만나 뜻밖의 성공을 거두면 자신만만해져 자꾸 욕심을 부리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부침이 심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당연히 행운이 오래 지속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떠한 실수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힘들지만은 돌이켜보면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지혜이고 교훈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사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예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나의 어떠한 미래의 나의 모습은 그러면 현재 이런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성찰을 통해서 미래 포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가 있다면은 또 10년 후가 있을 거고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 건가.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10년 후에 계획을 꼭 세운다고 그래요.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10년의 계획을 세운 게 너무너무 지금 돌이켜보면은 중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10년 후에 그렇다는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사이트란 어떤 의미인가. 내일 예정된 축구 경기에 비가 올 것임을 안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하는 것과 실제로 그 경기를 보러 갈 때 우산을 들고 가는 것, 행동하는 것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확한 미래를 알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졸음운전을 좀 하는 경향이 있다. 자꾸 김명희 리더가 어드바이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가 운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고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났다. 그런 어떤 자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몇 년 전에 두세 달 사이로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걸 보면서 이게 분명히 그런 징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쩌면 포사이트를 통해서 행동이 하나 아닌가 생각되고, 또 우리 이제 남편분들이 좀 그런 어떤 경향이 있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부인이 출근할 때 오늘 비가 오는데 퇴근할 때 우산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산을 안 해가지고 퇴근할 때 비를 쫄딱 맞고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종종 한번 벌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사이트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포사이트를 성찰해 보자면 이제 얘가 몇 가지 나오죠. 포사이트라는 이제 비엔 카타라야만 그 MIT 교수가 쓴 책을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쭉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 폼페이 저희들도 한번 여기를 가봤거든요. 97년에 서기 97년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죠. 이 폭발할 때 이 근처의 나폴리라든가 주변에 많은 어떤 지진이라든가 그 징후가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거 뭐 신의 분노야, 신의 분노.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철학자인 세네카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화산 폭발할 때 우리 폼페이 영화도 봤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화산재에 묵혀버려 가지고 한 17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발굴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어쩌면 그런 징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을 맞이한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미넨 1972년 미넨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분명히 그 보안 전문가 지버가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그 경기위원회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 위원은 우리가 모처럼 평화로운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테러를 당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또는 9.11 테러,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사전에 징후가 일어났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포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 어떤 과학적 예측을 근거로 시간이나 돈을 들여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또 요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어떤 코로나 또는 그 전에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 부분도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확산되고 나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도 아직 코로나는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뭐 이제 중국의 우한설을 이야기하지만 그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막았다면은 이런 어떤 지구적인 팬데믹이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미래에는 마음속에 떠올려 하는 어떤 관념이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대개 하나의 갈망으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그 미래는 그게 관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 즐거움보다는 단기적 쾌락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아메이라는 사업도 네트워크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예. 당장에 우리가 큰 어떤 위기라든가 징후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플랫폼이 그런 어떤 대세가 된다. 이런 부분을 징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아메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 우리는 포사이트를 실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어떠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명확하게 이 네트워크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의 책만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 책이 사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2005년에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지만 이분이 부의 미래 에브린 터플러 이분이 부의 미래란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미래의 포사이트 혁명적인 부는 어디서 올 건가?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부의 물결 새로운 부의 물결이 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제3의 물결 그리고 제4의 물결 이렇게 접어들죠. 그러면 제3의 물결에 그분이 한 이야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정보 지식 경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슈머가 불을 거머쥔다. 그리고 제4의 물결에서는 창조와 초연결 사회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상상력, 문화, 지금 우리 BTS, 한류가 엄청난 어떤 부의 물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 이런 슈퍼 개인이라든가 집단 지성이 앞으로의 부를 거머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제3의 물결에 이런 부를 이룰 수 있는 심층 기반, 혁명적인 부가 오는데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혁명적인 기반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시간이란 개념을 빨리 바꿔라. 이 시간을 통해서 복제가 일어난 일을 할 때만이 부를 거머쥘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확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서 공간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된다. 또 세 번째는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2005년은 사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의 재정립. 이 부분은 엄청난 플랫폼에 형성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거죠. 어쩌면 내 혼자 생필품을 또는 신제품을 써도 나의 시간의 한계를 느끼겠지만 여기에 회원수라는 어쩌면 내 플랫폼의 그런 어떤 기반이겠죠. 이런 회원수가 여기에 곱해진다면 나는 시간의 무한 확장을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91년에 한국 아메이가 5가지 제품이 출시됐잖아요.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지난 암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확장 이야기를 했죠. 이 공간이라는 것은 현실과 사이버상의 어떤 공간을 뜻하는 거죠. 이 공간의 확장은 이 플랫폼 형성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플랫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쭉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하이퍼루프가 아마 그 개발된다고 이제 뉴스가 아마 2015년 정도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발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퍼루프가 이미 시험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정도 타가지고 한 175km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분명히 아마 10년 이내에는 한 200명까지 탈 수 있는 하이퍼루프 통신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뭐 한 30분, 한 4시간 달릴 것을 한 30분. 서울, 우리나라도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KTX를 타고 저도 왔는데 이게 하이퍼루프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이게 시속 1000km를 달리면 이제 그 철도청에서 개발한 것은 30분이라지만 아마 이제 정차하는 것도 있고 하면은 아마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비행기보다도 빠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사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지만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다른 쪽을 가려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부산역에서 서울 오는데 30분이 걸린다면은 서울이 거의 홈미팅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이 엄청난 현실적인 그런 어떤 공간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동 공간으로서 내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공간으로 바뀐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플랫폼 확장에 어떤 그런 시너지를 가져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자율주행차, 모든 어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무인 자동차를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운전한다고 피곤하고 또 길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사고 날 위험도 없고,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미팅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독서 북테일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가능하겠죠. 이미 또 미국에는 GM이 로보택시 상업운행 임박해가지고 GM이 그 최종 허가를 지금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무인 자동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지만 30년은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설레이죠. 또 하나는 이게 오래된 E.T.라는 영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상대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내 뇌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헤드셋을 쓰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난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사실 우리가 물론 뭐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하고 혼한다면 또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어떻든 상대방이 아주 극도의 엔티 또 나를 비호감으로 한다면은 굳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분을 내가 만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손가락을 대고 이분을 아멘을 하겠냐면은 느낌이 오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스기 같은 소리가 현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모든 어떠한 분야에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은 아마 메타 아멘이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네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 세계, 라이프 프로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쩌면 초기 단계겠죠.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아주 우리 삶에 일상화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초연결 사회가 돼서 누구나 정보, 지식, 경험 서비스를 또는 내 네트워크 확장을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 샤넬인지 구찌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하고 있고, BTS도 이 메타버스에서 또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제 시초인데 아마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아메 50주년 때 제이벤 헨델 회장님이 홀로그램으로 연설 무대 엣지 창업자님하고 같이 뜰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이미 그런 기술이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또 10년, 20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핸드폰에서 일상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신 개발한 기술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여기 헤드셋을 쓰지 않고도 바로 핸드폰에서 그런 증강현실이 뜨는 게 느낌도 감각도 느낄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에는 이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될 거라 보고 또 어쩌면 아메하는 우리 ABO들에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 시초로 이제 시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0호 바이커 지금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앱에서 이제 가상 현실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같은 어떠면은 이 20원 라이더가 사이클 그것은 아주 컨트리한 생각이겠죠. 하나의 어떤 사업 도구로서 또 사업 기반으로서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타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죠? 가상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만나면은 굉장히 융합이 잘 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도 주위에서 파트너들에게 느낍니다. 또 방금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아이프렌드, 아이프렌드 그렇게 하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세미나가 가능한 거죠. 그럼 아마 5년 이내에는 팀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 아마 이런 내셔널 컨벤션, FED, OSR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100% 일어나지 않겠나. 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이클에서도 우리 태블릿 PC에서도 이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 떠서 이런 어떤 바이크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한 이야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그런 빅데이터 또는 이런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분류 판단해 가지고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 맨즈팩 그리고 지금 마이팩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저도 이제 그 마이크로 바이옴을 지금 파이롯 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개인 맞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유전적인 질병을 이런 개인 맞춤형의 변을 분석해서 이제 미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양육 보편화 이제 아마 LA 공항인가요? 여기서는 이 배양으로 햄버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 고기와 비슷하대요. 맛도 좋고 그렇지만 이 고기에는 어떤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이 없겠죠. 물론 이제 배양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마 2030년에 아메 뉴트라이트도 이런 배양 뉴트라이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잘 만들어서 이런 햄버거 형태로 나온다면 패치 형태로 나오면 집에서 또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면서도 PB를 올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10년 이내는 좀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예측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메 100주년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아메 이제 60주년에서 2029년에 70주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부터 한 40년에는 우리가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자 김일도 형님이 91년에 한국 아메를 출발했는데 제품 5가지 LOC 왔어요, DC 드랍스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데모내주고 정말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어쩌면 그 인식이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0년 지난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플랫폼이 형성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융합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2029년 아메 70주년은 아마 오늘 어떤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또 2059년 아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 40년이 남았죠. 아메 100주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조윤아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주년에 너무 멋진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분명히 아메 사업의 70주년, 100주년 저는 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메 사업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아무리 시대가 발달돼도 인간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어떠한 시대가 발달될수록 그런 어떤 그 검증된 먹거리 또는 환경, 지금 환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춘 회사가 어쩌면 아메라는 회사가 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미래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포사이트를 방해하는 괴물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된다면 나도 열심히 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수시로 찾아드는 이런 괴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카산드라 컴플렉스, 휴브리스, 절속과 분뇌의 결정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미래는 분명히 예측하지만 방금 행동할 수 없는 나의 괴물이 아닌가 그런 어떠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괴물을 우리가 퇴치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러면 아메 사업이 어떤 미래에 그런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의 그런 어떠한 주체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기반을 먼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EBS를 통한 우리가 고객 자산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EBS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맞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이 아메 사업은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아메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 예. 이건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경험이 70%라 봐요. 70%. 예. 그리고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은 30%. 그래서 아메 사업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런 메타 시대에 경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지만 아메 사업만큼은 저는 경험이 70%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 브랜드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예, 단시간에 절대로 아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브랜드가 시간이 걸리면서 검증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요즘 명품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명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검증받았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핀업이 된다는 거, 핀이 높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검증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또 내가 고객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자 이런 경험과 브랜드가 있다 해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서비스라는 서비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냐에 따라서 그 고객은 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브랜드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고객 자산을 만들고 이 고객 자산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자산을 통해서 이제 부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아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봐요.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부를 구축한다는 게 제가 경험했고 또 현재 지금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객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객 자산이. 고객이 없는 아메 사업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 자산을 시스템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자산. 이 시스템 자산은 어떤 거죠? 나와 같은 고객을 복제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와 같은
고객이 복제돼서 시스템에 합류해가지고 자 사업가가 되면 이제 그분을 성공하게 하는 내적 자산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적 자산에서 이제 소득이 들어오면 자본 자산에 또 투자해서 또 자산을 굴려가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고객을 만들겠다면 내 머릿속에 경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멘토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 소비자를 그런 EBS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자, 이 충성 소비자를 이제 복제 시스템, 어떻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주문을 하고 또 사업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 나갈 건가. 이것은 반드시 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이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합류된 그런 어떤 고객을 이제 어떻게 그분을 성공하게 할 건가. 그게 이제 상호 윈윈이죠. 내 파트너가 성공할수록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자산, 지금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자산이 기초지만은 실제적인 네트워크 자산이 돌아서 상속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간접 소득 또는 자산이 되는 것은 아마 이제 리더십 보너스 한 플래티늄 또는 파운드 플래티늄 이상부터는 이제 정말 이런 네트워크 자산이 영원하게 구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네트워크 자산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또 자본 자산에 뭐 집에다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애를 유학 보낸다든가 또 필요하다면 또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조카를 지금 열심히 후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산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공을 하려면은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지만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10,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10이라는 것은 뭐 정신 또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봤는데 명확하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10이라는 것은 자세, 행동을 뜻한다.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저도 김일두님이라든가 또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사업이라는 오너십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스폰서 파트너를 열심히 도와주지만 최종적인 것은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참으로 힘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먼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십. 정말 이 사업은 끝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예.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배울 멈춤 사람치고 성장이 멈추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팔로우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팔로우십을 가져야만이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 행동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생산과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생산 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공급 생산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계속적으로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쩌면 자본주의 특성이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가 지금 좀 이슈화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부분도 되겠지만은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양극화가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애플 또 뭐죠, 뭐 구글, 페이스북 몇 가지 그 기업이 미국의 주식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수요 분배 초점을 맞추는 어떤 이런 복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이 사회주의는 결국은 황폐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간다든가 사회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간다면 이것은 단일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단일 영역을고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더불어 사업자는 자본주의가 해답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지만 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줘서 함께 성공하는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쩌면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업자가 쓴 컴패션 캐피탈리즘 그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포사이트를 통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괴물, 자, 그런 어떤 카산드라 컴플렉스, 휴브리스, 분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두 번째 휴브리스는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카산드라 컴플렉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죠. 자,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내 안에 나를 조종하는 괴물이 있어. 괴물.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괴물이란 뜻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순간순간 나를 주저앉히는 괴물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괴물이 있죠. 이 괴물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올해 싱가포르 갈까? 갈 수 있을까? 2024 고치크 갈까?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어쩌면 나를 유혹하는 그런 괴물이라는 뜻이죠. 괴물을 뜻한 영어 몬스터란 한쪽과 다른 쪽을 구별하는 경계를
손가락을 가리키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갈래 안 갈래 뭐 이런 뜻이겠죠. 아메이 사업에 불문이 있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 먹을까 말까 고민되면 먹지 마라. 만날까 말까 고민되면 만나라. 그런 어떤 뜻이 우리 마음에 괴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배운 것 같네요. 마음속 몬스터는 익숙하고 게으른 과거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가? 그게 옛날 그리스 테베 입구에는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죠. 이 성문에는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막는 거대한 괴물, 이게 스핑크스, 스핑크스. 예. 이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 스핑크스는 그리스어로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뜻이란 거죠. 어떤 거죠? 내가 새로운 나로 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괴물이라는 존재죠. 스핑크스는 인간을 스스로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자립하지 못하도록 숨을 끊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적인 이야기네요. 예,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스핑크스, 이 괴물은 다리 많은 오디푸스 자신,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예. 어쩌면은 어떤 환경, 스폰서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고지크, 내가 다이아몬드, 내가 A70 가고자 하면은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괴물은 사실 내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괴물 중에 하나가 이제 빠졌네요. 스핑크스라는 괴물은 오디푸스가 버려야 할 과거이자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괴물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이 괴물을 퇴치할 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괴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믿지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한 1, 2%가 있는데 그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고유 활동, 감서이라든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 아메이 사업이라는 우리 ABO가 아닌가 생각되죠. 우리는 고도의 감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아무리 시대가 발달돼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대체자 나를 만드는 자기교육을 쉬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지 내가 30년 전에 1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프렌드, 제펫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영 리더님이 아이프렌드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 해서 정말 엄청 빠르시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내 안의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국의 미래 사회는 앞으로 4등급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급이 인공지능을 통한 플랫폼을 소유하는 그런 분들이 첫 계급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사회의 어떤 상류층이겠죠. 제2계급은 인공지능을 통한 플랫폼의 스타. 이분들은 이런 아메이 네트워크를 하는 우리들이겠죠. 우리들. 그리고 3계급은 인공지능 법인체, 요즘 법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4계급은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노동계급. 99%가 미래에는 이런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노동계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포사이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 어떤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괴물 중에 하나가 카산드라 컴플렉스. 이 트로이 공주인데 이 트로이 공주의 카산드라가 아폴로 신전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지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폴로 신이 구애를 하죠. 결혼하자고 나와 함께. 그런데 신은 늙지 않지만 자기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기 때문에 나는 버림할 거다 해가지고 그 구애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 신이 이 카산드라에게 그런 어떤 저주를 내린 거죠. 너의 말은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저주를 내립니다. 누군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예측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미래 부정적인 정보를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죠. 왜?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꼭 터지거든요. 그때 가면 무슨 수가 있겠지. 무슨 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무슨 노후 걱정이야. 저도 30대 중반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노후가 오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어. 그렇지만
그런 징후가 잦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카산드라 컴플렉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은 피하고 싶다는 거죠. 이 괴물이 나를 내 미래의 포사이트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애언은 맞을 것이나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로이 왕자 헤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할 때 이 카산드로가 자기 오빠니까 엄청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헤리스는 결국은 스파르타 가서 헬레나를 합쳐서 트로이 전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트로이가 이렇게 멸망에 당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그리스군이 그 우리 트로이 목마 유명하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를 성 밖에 세워놨는데 또 카산드라가 절대로 저 목마를 성 안에 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승리에 만끽해가지고 술을 먹죠. 그래서 저것은 그리스가 우리한테 보내준 그냥 축하 선물이야. 그래서 이제 저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와 그리스 장군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트로이가 멸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카산드라가 이제 그 메델라우스입니까? 그 왕과 함께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그래서 결국 이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그리스 신화가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산드라 그리스 신화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 결론은 여자의 직감을 믿어라. 여자의 직감을. 예, 김메리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어떤 직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의 삶도 바뀌었네요.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여자의 직감은 중요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노의 힘. 이 분노는 뭐 성질 내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자존감. 정말 내가 암의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도 우리 김일두 님이 사인 많이 해주잖아요. Why not me? Why not you? 예, 저는 굉장히 그게 저 안에 있는 분노의 힘을 끌어내는 힘이라 봐요. 이 분노의 힘을 가질 때 내 잠재 능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이제 졸업 축사에 BTS 메이저인 방시혁 감독이 가가지고 그 연설한 내용이죠. 예, BTS 메이저 방시혁 감독이 서울대 졸업 축사했는데 오늘날 영광은 분노의 힘이었다. 저에게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저를 괴롭게 만드는 현실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내 자존감.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서울대로 오려고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현실적인 어떤 불만족. 그렇지만 내 안에는 뭔가 강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 뒷받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던 이유였습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떨 때 행복할지 먼저 정의를 느끼고 그런 상황과 상태가 본인을 놓아주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마음의 평화를 누구나 원하지만 이 평화가 지속되면은 그죠? 우리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때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런 어떤 분노, 내 마음에 그 화를 낸 게 아니라 내 자존감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저는 보죠. 이 아킬레우스도 우리가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가장 핵심은 아킬레스의 분노죠. 노래하소서 여신이요. 아킬레스 분노. 이 아킬레스가 전쟁에 가도 트로이 전쟁 때 싸움을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친구 프롤레마이오스입니까? 그 친구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트로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 하는 무기는 뭐냐? 다른 무기를 다 가지고는 우리가 그 무기를 움직이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고 싱가포르, 고 지크, 고 A70, 고 다이아몬드, 고 FCA 아무 내 마음에 동의 없이 간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뭔가 내 마음에 엄청난 자극. 그래서 저는 분노의 힘은 어쩌면 도전의 힘이다. 도전의 힘.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뭔가 모를 그 도전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잠재력이 나오고 그 목표를 도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 자신에 통제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내 자신에 통제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그런 어떤 화도 될 수 있고 분노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손실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7극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 벌은 성이 나면 다른 걸 쏜다. 쏘인 것은 약간 아프고 말지만 벌은 목숨을 잃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 스폰서 또는 뭐 내 주위 사람에게 정말 이 분노를 함부로 표출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화는 뭐 좀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지만 이 분노는 내 마음의 자존감 그리고 어쩌면 화보다 훨씬 더 진전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라 보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 분노를 잘못 표출해서 파트너를 잇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화로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무식에 해당되는 고전 아랍어는 자알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는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멋대로 만드는 허상 속에 대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허상과 실제 대상이 불일치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예, 화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해를 끼치는 것이다. 남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사리 폭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화를 내고 폭력적인 사람은 이 분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무식한 사람. 저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자존감을 통해서 내 어쩌면 성취욕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쉽게 이렇게 말로 뱉는 그런 어떤 부분은 무식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즐겁게 하고 싶지만 즐거움이라는 건 저런 마음에 분노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분날 일이 없죠. 분날 일이. 예, 누구나 즐겁게 편안하게 하고 싶지만 그래가지고는 성장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다 보니까 또 분날 일이 생기고 분노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죠. 예,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있을 수 없으며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참 초기에 많은 어떤 비난과 거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 용어가 도광량입니다. 도광량. 예,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힘을 길러라.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죠. 대인 굴기, 팔을 펴고 큰 성공자 일어나라.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예, 저 FC가 됐다는 것은 저는 대인 굴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기까지는 어쩌면 도광량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사업을 할 때는 때로는 소리장도 웃음속에 칼을 숨겨라. 내가 웃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결기를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또 그런 어떤 내 마음의 그런 잠재력 또는 내 자존감을 통해서 그런 분노의 힘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이기는 것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누군가를 용서한 일입니다.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용서는 스스로를 구제하는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길입니다. 언브로크란 영화,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한 영화인데 그 포로가 그렇게 와다나베라는 감독 수용소 소장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고 찾아가는데 그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 이것도 제가 이제 제 칼럼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잘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용서할 거 사업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메 사업 즐겁게 하고 싶다. 즐겁게. 저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이 사업에서 즐거운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내가 성공하는 것. 그렇지만 더 즐거운 것은 파트너가 성공하는 파트너가. 가장 즐거운 것은 함께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가장 즐거운 일은 함께 성공하는 거. 고 크라운, 고 싱가폴, 고 지크.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사이트를 기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단기 목표를 넘어서 10년을 봐라. 10년. 여러분이 10년 후에 분명히 세상은 엄청 변할 거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을 자가라. 10년 후 손에 만지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상력이 내 행동할 수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힘이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하라. 우리가 보너스를 받고 성취를 하면 내 자신의 보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동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주위에 소음에 코로나가 어떻다, 뭐 요즘 어떻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우리가 아메 사회에서 꿈을 이렇게 드림보드를 만들고 그죠? 꿈을 붙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죠. 이런 어떠한 문화를
이렇게 조직에 확산시키면은 이 포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제 영상 제가 두바이에서 그 두려움을 깨고 그죠? 스카이 다이빙 누구나 멋지다 하지만 제가 행동으로 보여준 그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카이 다이빙입니다. 두바이에서 팜 주메라의 배경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everyday challenge your dream come true. See you at the Dubai next time. Jim, you understand everything? Yeah. Okay, you have a good jump. We'll see you in the airplane. Goodbye. Bye bye. We're existing. We stay where the music plays, and stop alone where the people sway. Rising with each beat of the music is bringing little flames in the fire that keeps burning. We're inviting the night in. Welcome, my heart so full. I'm devoting myself to the night. There's no motive. We're just listening. We're existing. How was it? Oh, fantastic. Yeah? Fantastic. Would you do it again? Yeah. Alright. Thank you for jumping in.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